구독 신청은 방송을 보시기 전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라입니다. 자녀가 먼저냐, 노후가 먼저냐, 참 결정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슬기로운 노후 자산 관리 방법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경우 좀 주변에서 많이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노노부양? 노노상속 이런 말도 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노부양이라면 흔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도 나이가 많고 자녀도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든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한다, 이 정도로 이제 노노부양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도 요즘 드물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 든 부모가 나이 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오히려 생각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노부양이라고 하는 말들이 쓰이는데, 흔히 이제 성년이 돼서도 이제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캥거루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캥거루라는 표현 대신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말들을 쓰거든요. 패러사이트라고 하면 기생충 아닌가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어 제목이 패러사이트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패러사이트라는 말은 기생충이라는 뜻은 맞는데, 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말은 누가 만든 거냐 그러면 일본의 주오 대학교에 있는 이제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님이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일본 사회에 이제 부모한테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20, 30대들이 많아지면서 이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님이 이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생충이라면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숙주가 된 사람이 부모님이 되겠죠. 이후에 이제 이 패러사이트 싱글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제 야마다 교수님이 계속 관찰을 해봤는데, 40대, 50대가 돼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중년 패러사이트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 60대 넘어가서도 이제 계속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연금 받는 것들에 의지해서 자기 노후 생활을 하는 또 자녀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이걸 다시 이제 또 연금 패러사이트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연금을 받다가 이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하면 연금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이것들도 유령연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혹시 영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유령연금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노부양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럼 노노상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노노부양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 이 뜻이라면, 노노상속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자산을 상속받는 자녀분도 마찬가지로 노인인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노노상속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하튼 이랬던 저리랬던 노노부양, 노노상속이라는 말을 꺼낸 거, 이걸 화두로 꺼낸 이유는 왜 그럴까? 너무 먼 길 돌아온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꺼낸 건 이제 초수명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 입장에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자녀한테 슬기롭게 자산도 이전해주고 자기 노후도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한테 뭐라도 하나 남겨줘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은데, 요즘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녀한테 손 안 내밀면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부모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할 자신이 별로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 부양, 부모님 봉양, 이 문제가 같이 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내 노후도 괜찮고 자녀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효도계약서 같은 거 작성해두면 어떨까요?
효도계약서 작성하는 거, 뭐, 최근에 언론에도 이슈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효도계약서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녀한테, 너 나 부양해.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는 거를 이제, 효도계약서라고 하는데, 효도계약서는 이게 자녀가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했다는 각서를 일종의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증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증여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도 어려운 것 같은데 편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 사람만 의무를 진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여계약이라는 거는 부모가 그냥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반대급부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효도계약이라는 거는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입니다. 내가 재산을 줄 의무도 있지만 자녀가 그 재산을 받은 대신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도 같이 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써놓은 대로 자녀가 이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판례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노후를 보장받으면서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해주는 거니까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부모, 자식 간에 이 도리잖아요, 효도라는 거를. 그거를 뭐 계약서상에 쓰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또 자녀가 효도계약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또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두 번째 새로운 방법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사람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언 대용 신탁?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일종의 신탁 제도입니다. 재산을 맡기는 제도인데 이거는 위탁자의 재산을 금융기관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산을 금융기관한테 맡기고, 살아서는 위탁자가 이제 운용수익을 가져갑니다. 부모님이 금융기관에 돈 맡겨놓고 운용수익을 살아있을 땐 자기가 가져가다가 사망한 다음에는 미리 정해준 수익자한테 그 재산이 가도록 정해놓는 거. 이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살아서 재산을 이렇게 맡겨놓는다고 해서 이제 생전 신탁이라는 말도 쓰고요. 이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언장을 작성해서 우리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유언장을 작성해서 재산을 상속하면 사망 시점에 재산이 상속인한테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사후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또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서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 비율 이런 걸 유언하시는 분,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하는 위탁자가 막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시기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있을 당시에 자녀가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말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신탁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대신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돈이 들어가요.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면서 내 노후도 같이 가져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종신보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계약을 하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목돈이 툭 떨어지는 상품이잖아요. 원래는 이거 왜 생겼냐 그러면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에 갑자기 사망하면 유가족의 생계를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걸 활용해서 자녀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있죠. 이거는 다 쓰고 죽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쓰고 죽는 방식으로 소진을 시키고요. 자녀한테 뭐만 딱 물려주냐면 종신보험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름 불만이 적을 거고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소진해 가면서 자기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부채까지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자녀한테 장례비 부담을 물려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 쓰고 가면 결국은 또 누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큰 금액 가입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액의 종신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금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또 이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펫보험이라는 게 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동물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반려동물의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그걸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신탁상품 안에 종신보험을 넣어가지고 운영해서 내가 죽으면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해서 돈하고 이 신탁상품을 같이 남겨놓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쵸. 이 연금 톡톡인데 연금 이야기는 안 하고 딴 이야기만 드립다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보통 이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전부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주택연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자식한테 뭔가 좀 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집까지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주택연금에 대해서 꼼꼼히 잘 안 보셔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여태껏 받았던 연금하고 수수료하고 이자 부분들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분이 이제 집을 처분해서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가 그걸 처분해서 상환을 하는데 상환을 하고 나면 부채 금액이 있고 집을 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만약에 집을 팔아 매각 자금이 부채보다 훨씬 크다. 그럼 남는 돈이 어떻게 되냐? 그 돈이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부채가 더 많아서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한 돈은 더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되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랑 내 배우자가 살아가는 동안 다 쓰다가 자연스럽게 남은 돈이 자녀한테 상속되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보면 공존하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도 이제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누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질문 하실 줄 제가 좀 알았습니다.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은 계약 관계자를 보면 크게 3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약자는 누구냐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는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 중요한 거는 누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냐랑 관계된 거는 피보험자.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신형 연금에 가입하면서 어떻게 피보험자를 설정하냐면 뭐 계약자는 부모님, 수익자도 부모님 이렇게 설정하고 가다가 피보험자만 자녀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연금을 계속 내가 받아가지만 내가 죽더라도 피보험자인 자녀는 살아있으니까 자녀는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나도 연금을 받고 자녀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가 함께 공존하면서 연금을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해주면 자녀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적기 때문에 연금액이 좀 작아지는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정하고 이제 연금을 계속 받다가 사망을 하면 자녀가 이 연금을 상속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작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크다 그러면 이게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자기가 좋은 방법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수명 시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가 슬기롭게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효도계약 이야기했고요. 유언대응신탁, 종신보험, 주택연금, 종신형연금. 이 중에서 나한테 그리고 내 자녀한테 가장 같이 생활하면서 좋은 방법은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뭐 이런 분 안 계시겠지만 행운빨TV 구독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신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분도 같이 몰려들어서 같이 툭툭툭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